그다음에 고금리, 고환율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소비, 투자 위축시키고 경상수지도 악화돼서 하반기의 경제 하방 위험, 하락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네, 네. 오늘도 뭐 한은에서 속보치 네. 2분기 성장 네, 네, 0.7인데 네, 네, 네. 민간이야 뭐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3% 늘렸지만 수출은 또 3.1% 줄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보면은 특히 하반기의 경기 전망 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오늘 한국은행이 마침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보면은 이제 소비 부분이 이제 한 3% 정도 그나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한 0.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우리의 그 주력인 어떤 수출이 이제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부담이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민간 소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소비라는 거는 이제 민간이 주로 주도하고 그다음에 정부 소비라는 게 있죠. 정부 소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업이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가 이제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설비 투자가 또 줄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하반기 그래 쉬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민간 주도의 소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결국은 금리를 이제 인상하는 전 세계 기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소비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구체적으로 물가만 보더라도 뭐 지난달 6%가 뭐 24년 만에 하고 뭐 미국도 뭐 9% 그래가지고 31년 만에 이렇게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다. 그래서 이게 뭐 초과 수요의 문제라면은 금리나 해가지고 약간 좀 억제나 이런 책이 버틸 텐데 전쟁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이런 문제여가지고 계속하고 고유가나 원자재 이런 문제로 또 환율 끌어올리고 물가 또 악화돼서 주고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계속 언제까지 좀 지속되는 위기일지 아니면 좀 이게 잡힐 수가 있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 요인들이 좀 어려운 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경제라는 걸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수요와 공급이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적절한 수요와 적절한 공급. 이 공급이라는 게 결국 이제 생산의염이니까 또는 이제 그 뭐 원자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제 공급되는 측면인 거고 결국은 이제 수요라는 거는 이제 민간의 소비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뭐 수행하는 어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그 코로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였을 때 보면은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그 당시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나빠가지고 아주 한번 죽어버리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급을 늘려줘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맞는 정책이다. 네네네 공급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걸 이제 적절하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조금 정상 궤도로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마침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면서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은 공급망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네네. 결국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이제 그게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공급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 시장으로서 세계 공장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만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 거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보면 결국은
미중 간의 또 갈등에 의한 그 공급망의 차질도 전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공급이 문제가 생긴 거죠. 전체적으로 공급이 생겼는데 수요가 계속 돈이 풀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예. 상태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게 또 이게 심리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요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죠. 맞습니다. 수요를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을 이제 풀렸던 돈을 회수하는 거나 또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예,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은 돈을 빌려서 뭔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예, 예. 또는 돈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은행에 넣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라든지 소비를 하기보다는 다시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구조라고 지금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그 소비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에 의해서 민간의 소비 영역을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추세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또는 이제 길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관점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하나 조짐은 실은 어쩌면은 유가는 최고 꼭지점을 최소한 전쟁이 엄청나게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마무리된 거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유가가 한 130불 근처 갔다가 최근에는 한 100불에서 한 예, 11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아.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이게 그 피크를 치고 나면은 또 심리적으로 이게 좀 안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를 선행하거든요. 아, 예, 예. 예,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꼭지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먼저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3,300 정도 갔다가 2,300인데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2,400에서 이제 조금 감망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올라왔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심리적인 국면에서의 최고 안 좋은 상황은 지나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 연준이나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이런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보수적으로 이걸 보겠죠. 예. 데이터들이 충분히 이제 이게 꺾였다.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나 이런 것이 완전히 꺾이고 소비가 좀 더 위축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를 낮추게 되는 또는 뭐 더 이제 상승하는 거를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기는 하지만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원자재 가격의 유가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의 꼭지점은 쳤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연준은 뭐 상단이 1.75, 뭐 이런 거고 우리는 2.25. 네네네. 뭐 여기는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 0.75 하고 우리도 빅스텝 0.5를 뭐 이달에 썼죠. 근데 여기도 뭐 울트라까지는 아니지만 0.75는 또 올리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이게 붙어버리면 내외 금리 차 때문에 네네. 당연히 우리 같은 개발되는 소규모 개발 대외 경제는 또 자본 유출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러면 그 기조에 맞게 가야 될 텐데. 네. 문제는 인상 속도, 폭 이런 문제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실 때 방금의 그런 분기 전망과 덧붙여서 그럼 어떤 정도의 속도로 미연준이나 우리 금리가
올리는 부분이 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다 희망하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표현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되어 있는 어떤 그 한 2분기 정도의 급속한 어떤 그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 네네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움직이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표현되는 국면은 지속되지 않으면서 이 이제 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아마 이달에 미 연준에서는 또 한 0.75 정도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 한 2.5 정도 됩니다. 2.5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하게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경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갈 수 있을 거고요. 예. 가장 이제 네거티브하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미 연준 금리 기준으로 한 4%. 내년도까지 한 4%. 다만 이제 그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충격의 정도를 천천히 가느냐, 급격하게 가느냐의 부분이죠. 급격하게 가면 그만큼 충격이 심리적으로 충격이 크게 오는 거고요. 네, 조금씩 보면은 뭐 환자한테 약간은 그래도 약간 체력을 회복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에서 4% 사이가 적절한 미국 중앙은행의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수준으로는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하리라고 예상되고요. 지금 현재 뭐 어떤 아주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이게 경기 후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와 어떻게 보면 예기치 않았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생겼던 어떤 복합적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거죠. 있지만 그 과거에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좀 쇼크가 더 크게 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일 쇼크라든지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IMF라든지 또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 2018년도에 그 금융위기라든지 네네 그는 어떤 2008년이죠. 그는 그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려되는 만큼의 어떤 위기보다는 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3% 정도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침체 국면도 네. 안 가면서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네네. 그 정도에서 적정선에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고 네. 이렇게 완충해 가면서 받아들일 네. 정도의 움직임. 단기적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바닥을 한번 바닥을 경험한 수준이라서 여기서 과거의 경험이나 이제 금융위기 때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한번 크게 빠졌다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좀 더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더 데이터의 흐름들을 시장에서는 좀 관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금리 문제지만 뭐 3% 하지만 이 1,800조 네. 대비 뭐 1위고요. 네. 부동의 이런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는 항상 뭐 시한폭탄이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추계 나온 걸 보면 뭐 7%가 되면 대출금리 승기비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뭐 190만 명이다. 네, 뭐 네. 최근엔 또 이달 초에 진선미 의원이 네, 민주당 네. 소속 해보니 40대 50대 어쩌면은 경제의 주체고 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계층에서 세고지상의 다중채무가 26 전년력 대비해서 26.7이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네네. 이 연령대 이런 핵폭탄 문제라 네네. 금리 올리면서 좀 뭐 당국에서도 금리 올리는 거 예대 마진 뭐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은행에도 뭐 주문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는 이 부채 문제 네. 좀 해결책이랄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또 우리는 안고 좀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뭐 개별적인 이제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큰 흐름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켜내는 거는 결국 고용이죠. 네. 고용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서 고용이 안정화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지원만 하는 약간은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되겠죠.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근데
어떤 형태든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하는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네.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게 아르헨티나 사례나 네.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그리스 사태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경제적 고용을 통한 그 개인의 생산을 통한 그 소득의 증가 이거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원만 하는 형태의 것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나라는 힘들어지는 예, 재정이 빠지고 생산적 복지로 맞습니다. 가야 된다. 네네네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그게 이제 적절한지는 우리도 이제 그 보면은 몇 개의 정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네,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사회 안정망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키지만 이게 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일시적 어떤 충격파가 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금을 풀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숨 넘어가고 한번 죽으면은 살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이런 부작용이 뒤에 이제 분명히 발생하리라는 걸 예상하지만 그 당시는 일단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는 게 맞고요. CPR을 해야죠. 네네네네.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러한 일시적 어떤 쇼크가 아닌 상태에서의 어떤 경기적 어떤 사이클에 의한 어떤 불황이나 이런 거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 어떤 복지의 측면이나 어떤 안정망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결국은 사회의 그 생산력이 떨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다음 세대라든지 이런 쪽에 몹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 이걸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방치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득에 대해서 좀 부채라든지 이런 게 힘든 쪽에 어떤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기 그 어떤 경쟁력이나 자기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지원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촘촘히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20, 30대에 대해서 뭐 투자를 통한 손실에 대해서 자금을 주겠다라고 탕감해주겠다라는 그거는 뭐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뭐 당국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랄 해저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독약이 되는 거죠. 그는 뭐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뭐 어느 빌려서 썼는데 나중에 뭐 그걸 뭐 탕감받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썼는데 탕감받았다고 하면 한 달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거는 뭐 몹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생산적 복지라는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국면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금리 인상에 의해서 옛날에 한 달에 50만 원 내면 되던 금리 부담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은행도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부분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 쪽에서는 나오지만 특정 계층이나 약간은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좀 더 유예시켜내는 이런 방법.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정부에서도 좀 뭐 정시안정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민 뭐 자금 지원 어떤 안정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한몫 요번에 이제 이런 기회를 계기로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합의 기구를 통한 어떤 기금 같은 형태를 통한 지원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코스피 박스권 행보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뭐 3,200, 300 그러다가 2,300 한데 뭐 오늘은 못 따지 2,400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이든 행보든 이렇게 네. 가는 거 네.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 뭐 물론 금리 올라가고 돈값 네. 올라가면 당연히 자산 시장은 네, 부동산 뭐 네네. 코스피 이런 부분은 반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좀 어떻게 코스피 시장 좀 더 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주식 시장만 두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예.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산력이나 또는 세계의 어떤 경제망에서의 그 경제 체제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주식을 우리나라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예. 요즘 뭐 우리나라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는 일부 이제 뭐 사고 팔고 이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어떤 성장 기업들이 몰려 있는 코스닥을 저는 주로 보는데 코스닥은 거의 사지 않고 있어요. 금년 들어와서 계속 팔거든요. 네, 네, 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지금 같으면 이제 살만하다. 좀 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팔고 있다. 이 이유를 뭘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수나 종목적으로만 보면은 지금 살만한 주식들은 많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길게 보면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지금 가격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현대차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전기차 쪽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정도는 뭐 지금 사놓으면 길게 보면은 충분히 올라가서 팔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뭐 K 한류들 콘텐츠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새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특히 원전 관계된 쪽, 원전 관계된 쪽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다가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문제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원전을 그 친환경 쪽 에너지로 분류를 시키기도 했고요. 예. 과거의 경험들을 결합시켜서 봤을 때 원전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부에 보면은 태양광이나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들을 생각하던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들을 우리가 경험들을 했는데 효율이 그만큼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원전의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기술들이 더 고도화되고 안전화되면 문제 남는 게 이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만 남지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그나마 고효율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로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원전과 관계된 것이 이제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전 쪽 또 이제 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동안 좀 많이 좀 힘들었었죠. 이게 이제 복원이 어떻게 되고 하느냐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원전 산업이라는 게 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방산 쪽입니다. 방산이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런 거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 뭐 상당히 큰 규모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산이 이제 우리가 방위력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던 시점에서 수출까지 해가지고 뭔가 산업화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산과 관계된 측면에서의 방산 산업 관계된 것들 이런 쪽을 한번 뭐 크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큰 흐름의 어떤 그 변화, 산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오랫동안 가고 투자했을 때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원전과 방산 쪽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나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금은 현재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투자할 만한 섹터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그쪽이 아마 좀 움직일 여지가 있고요. 예, 예. 보수적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전기차 쪽에 하고 있는 현대차, 예, 현대차. 그다음에 한국을 상징하는 뭐 삼성전자, 예,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 예.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좀 더 보면은 뭐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가 워낙 뭐 강해져 가지고 K 콘텐츠 관계된 쪽의 부분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지금 현재 위상이나 경제 볼륨이나 이런 걸 보고도 왜 들어오지 않을까, 왜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은 좀 묘한 거는 이제 대만하고 비교를 하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덜 빠져요. 아, 네네. 예, 이게 이제 뭐 그 대만이 워낙 뭐 반도체 쪽이 좋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세계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한국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괜찮은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저는 곰곰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어떤 보면 투자의 핫 이슈라고 봅니다. 아,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나름대로 현재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제 실은 이제 지금 현재 1990년 정도부터 한 30년에서 한 35년 정도 지금 그 세계 경제가 보면은 중국이 시장 경제로 편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한 30년 이상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화라는 관점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돼 왔던 거죠. 시장 경제가. 그러면서 뭐 그 차이나 아메리카라는 말로 나올 정도로 미중 간에 상당히 밀월 관계가 지속됐던 세계 공장이고 네네네. 예,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중국이 발전하면서 우리도 아주 나름대로 많이 발전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은 그때부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좀 중국의 어떤 패권이 너무 적극적으로 전 세계로 펼쳐지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을 거라고는 이제 보는데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나왔던 그 국가전략 그 보고서나 이제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을 보면 핵심은 이제 결국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중국이 시장에 편입됐지만 이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의 그 시장 경제가 확장이 되면 인권과 시장의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좀 더 이제 체제나 이런 것들이 민주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시장이 이제 이렇게 확장돼 들어가는데 보니까 생각보다도 중국의 그 전제주의나 이 전체주의가 너무 강력한 거죠. 예, 시진핑 정권 특히 더 강해진 거죠. 예, 더 강해져 버린 거죠. 중심 통영 그렇죠. 총통제로 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가치라는 것은 실은 개인과 시장의 자유거든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체제 시스템인데 그것이 이제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비효율적이고 좀 통제해야 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개인과 시장의 자유인데 중국으로 봤을 때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반시장적인 조치들이 너무 강한 거죠. 환율조차도 네네. 연도 걸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중국은 이제 이게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바라본 중국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적국으로 이제 설정을 해버린 거죠. 설정을 했으니까는 이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경제 질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중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이런 쪽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동서냉전의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 요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까지도 봤을 때는 배제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우리한테 이제 맞닥뜨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부분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계속 나름대로 확장해 나가는 중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미국이 아주 또 적인 거죠. 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중국식 어떤 시장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과 같이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나의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보는 거죠.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보는 거니까 결국은 중국 내의 자본가 계급이 미중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의 자본가 계급은 실은 공산당 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선불론을 해서 네. 공사평이 올라온 것은 이미 네. 시장 경제 그렇죠. 할수 네. 있고요. 그러니까 더 파워 세진 거.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의 자본가 계급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시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더 통제하려고 들 거고요. 아, 예.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겠죠. 그게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뭔가 하면은 중국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나름대로 예상을 할 때 누구나 지금 현재 핵심이 되는 게 실은 데이터 세상입니다. 데이터가 기반으로 하고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뭐 AI나 뭐 여러 가지 통제 기법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뭐 꼭 산업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데이터죠. 예. 데이터를 민간이 갖고 있기를 어떻게 보면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나 데이터의 영역에서 공산당이 통제해야 되는 구조까지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뭐 반도체 굴기라든지 뭐 우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산업들을 중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미중은 그렇게 이제 갈등이 고도화되면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제 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게 쉽게 풀리지 않겠죠. 냉정하게 보면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양쪽 다 잘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등거리 외교가 너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든 상황이죠. 묘하게 대만이 TSMC도 그렇고 적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묘하게 대만은 미국 쪽으로 확실히 선뿌린 거죠. 파운드리 하면서 뭐 제조업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대만은 미국 쪽으로 확실히 서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미래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요 라인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대만의 반도체의 어떤 핵심 산업 또는 첨단 산업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은 미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은 뭔가 하면은 미래의 전쟁은 옛날의 전쟁은 산업과 어떻게 보면 전쟁은 좀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새 전쟁은 최첨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보전도 그렇고 대부분이 보면은 최첨단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나 2차 전지나 이런 핵심 첨단 기술들이 실은 전략 산업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전략 산업에 최소한은 반중국 라인도 설치를 해야 되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수준은.
그러니까 생산 전략 산업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미국 내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들을 전부 다 미국의 공장을 어떤 형태든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치시키게끔 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이렇게 복잡한 구조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미국에도 잘하고 중국에도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기업도. 미국 쪽에 줄 서야 되는 기업들은 미국 쪽에 줄을 서고, 예, 중국 쪽에 줄을 서야 되는 기업들은 중국 쪽에 줄을 서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관광 한류나 뭐 이런 쪽이나 원자재 중국 쪽이면 이쪽에 서야 되고.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관계된 것도 반도체도 예, 예. 반도체 설비나 장비들 중에서도 중국 회사들한테 특화돼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미국 쪽에 서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뭐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그런 데서는 뭐 확실하게 그냥 중국 쪽에 줄을 서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큰 기업들, 뭐 중국 쪽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 쪽에도 있는 뭐 SK 하이닉스, 뭐 LG, 뭐 삼성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뭐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겠죠.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은데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큰 기업들은 미국 쪽에 줄 설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게 형성되는 세계 질서, 경제 질서 속에 한국의 포지셔닝이 명확해지면 그때 외국인들이 판단하고 들어오지 않겠냐. 예,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하나의 난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출산율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예. 그게 이게 그 세계 우리나라 경제가 커가면서 수출 의존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규모가 되면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실은 내수 시장은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봐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결국은 인구인데 우리나라가 실은 일본보다도 더 출생률이 낮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해왔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산업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소프트 파워 쪽까지 이렇게 문화까지 이렇게 전 세계화 치고 나가는 경우는 드문 그 경우죠. 거의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 우리 뭐 K 한류라든지 이런 게 단순한 그게 K 한류만이 아니거든요. K 한류라는 게 보면은 결국은 그 국가 브랜드 파워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어떤 특히 소비재 상품들 이런 쪽은 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고 엄청난 어떤 저력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뭔가 불편한 부분의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결국 인구 출생률 문제와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응 능력. 요게 이제 약점으로 보이는 거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해빙 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하고 뭐 덩쇼핑이 뭐 선물론 얘기하고 특구하고 시장 개방을 하고 이후에도 장점이나 후진타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민주주의가 공산 일당이지만 5년씩 바꿔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어떤 합의제 계속적으로 임기도 10년 정도가 지켜졌고 이렇게 갔는데 시진핑이 오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마오쩌둥 패권 국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트럼프 현상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편 과정이 맞는데 이게 다시 해빙 모드로 갈 수 있는 건 전혀 지금 뭐 보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공산 체제가 재편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공산당 결국 우리가 이제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중국은 하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공산당이 일당이 이 공산당 내에서의 어떤 독재 시스템이 통제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내에서 어떻게 민주적이고 경쟁적이고 뭐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이 지도 체제가 이어지느냐의 부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 뭐 국민 주권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의 민주 체제는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식 어떻게 보면 지도 체제나 국가 체제가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근데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개인 독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특히 이제 뭔가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뭔가 파워하고 중국의 힘을 보여줘야 그 중국 내에서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그 시진핑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는 인식이 그 풀릴 리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시진핑 이후에 만약에 반 시진핑적인 정서가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체제가 다시 시장 경제나 세계화에 편입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짧게 봐도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시진핑 향후 미니멈 적게 봐도 한 10년.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롭게 또 중국 내에서 어떤 체제 한 10년. 그러면은 적어도 20년의 세상은 새로운 어떤 경제 질서의 재편이지 옛날과 같은 신냉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냉전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 옛날에는 이데올로기로 해서 지구의 한 절반이 그 공산주의고 절반이 자본주의였다. 아예 딱 돼 있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경험한 그 공산주의 시스템은 상당히 계획 경제나 이런 거는 비효율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별이 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럽에서 보면은 결국은 러시아 영역만 남아 있고 그 동유럽은 전부 다 시장 경제로 편입이 된 거죠. 또 이쪽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인도, 유고 뭐 이런 데 중심으로 한 제3지대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인도나 여기도 뭐 각자 움직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세계화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주의 전제주의 또는 뭐 전체주의 이 그 체제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어떤 질서. 다만 이제 중국이 워낙 뭐 그 지역도 넓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냉전의 개념으로 보이는 거지. 그 과거와 같은 냉전은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전제주의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질서. 이게 이제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떤 흐름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명쾌한 말씀해 주셔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여쭙고 싶은데요. 도목나마 인플레,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그런 주식, 부동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불황이긴 하지만 이건 위기다. 좀 침체에 들어갈 때 투자 전략 이게 되게 관심도 갖고 보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책들 보면은 주가 폭락 후에 지배주주들의 매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에서 뭐 하나 배당 어려울 때 배당하는데 무조건 사더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브랜드 파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안정한 성장주에 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전략 좀 어떻게 보시고 또 이거와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보면은 그 크게 보면 이제 성장주라는 게 있고 이제 가치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가치주라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지만 뭔가 좀 정통적인 산업이고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성장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배당이죠. 그 세 가지를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수요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요를 죽이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자가 없으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돈과 관계된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보면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뭔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즘은 뭐 자체 자금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쓰게 되니까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 구조가 좀 악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인데, 부동산은 더 직접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게 기획적인 측면에서의 투자 대상이 돼서 부동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영끌, 뭐 그다음에 뭐 갭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금을 가져와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든지 이런 측면이니까 이는 자금 조달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걸 확 죽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침체기에 들어가면 더욱 더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봤습니다만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묘한 게 이 투자라고는 표현하지만 투자와 투기의 어떤 연장선에 이 투기적 수요, 내보다 좀 누군가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싸게 사줄 거야라는 기대감, 또는 뭔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보는 거죠. 그러한 어떤 투기적 요인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이 가격들은 이제 자산 가치들은 급속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주식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회복력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팔랑거린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동산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번 꺾이면은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인구 출생률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조금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이제 얼마 전에도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조금씩 산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또 수요가 생길지 그건 한번 관찰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자산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라는 거는 그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외부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장할 수 있는 비용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보통 보면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성장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 경기가 이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성장주는 안 사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주식은 결국은 가치주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회사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뭐 주가도 올라가면서 뭐 배당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해서 뭐 그런 거는 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배당주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포트폴리오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게 맞고요. 뭐 배당주 뭐 한 3분의 1, 뭐 가치주 뭐 한 3분의 1, 뭐 성장주 한 3분의 1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지나고 나면은 어느 쪽이 올라갔으면 아 저기에 다 그냥 투자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건데
반면에 거기가 안 올라가고 다른 것만 올라가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렇죠. 네네 항상 중요한 거고요. 예. 하나 더 덧붙이면은 결국 이제 젊은 분들은 결국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다른데 돈 빌려서 하는 거는 지금 시기나 이런 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10번 수익을 내더라도 한두 번 실패하면은 투자의 원금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에서는 절대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은 안 됩니다. 예. 예, 조금 적게 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경험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로 해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뭐 투자의 시기이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예, 투자를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투자를 좀 늘려나가는. 아, 바닥은 좀 찍었고 이제 네, 점점 예, 뭐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한 번 더 이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빠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그래서 수 있다면.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바닥에서 산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 빠져도 한 10% 20% 빠질 수 있다. 근데 내가 팔 때 한 10% 20% 수익이 나서 팔 수 있겠다. 언젠가는 예. 그러면은 안 살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포트폴리오 보시고 하면은 그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기법에 그냥 달러 안전자산이니 네. 이쪽에서 스위칭 전략이라고 하는 네, 현재 네, 스위칭 네, 네. 이렇게 뭐 해서 뭐 지금 해서 고환율에 한전에서 저가로 떨어진 자산 사들였다가 다시 하면은 시세 차익 내 가지고 다시 또 안전자산에 넣고 이런 뭐 전략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네. 것들은 좀 어떻게 좀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달러가 한 1,300원 정도죠. 예. 1,300원이면 여기서 우리가 IMF나 아주 뭐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망해도 뭐 1,790원 예, 막 이러다가 예, 막 있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달러를 사는 게 좀 개인적으로 투자 대상으로는 좀 많이 와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 이제 이거를 환전할 거냐 이는 관점인 거고요. 지금 현재 뭐 달러를 사는 거는 지금 현재는 조금 뭐 최소한 목 언저리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이시네요. 과거의 데이터도 있고. 네네네. 일시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단기로 보는 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국면일까라고 이제 본다면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것 현재의 상황들을 보면 1,300원은 조금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목 수준은 올라와 있는 어깨 이상의 수준은 올라와 있는 상태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외환 위기, 뭐 금융 글로벌 위기 뭐 했지만 이런 복합적인 또 새로운 이런 거에서 오는 거에 투자에 진짜 좀 노하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1순위, 우선순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결국 이제 그 자금을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좀 많은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뭐 안전자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자금이 적은 분들은 좀 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청년 출세는 오히려 상당히 안 좋다고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나중에 이제 내가 뭔가 이 재테크를 하고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어떤 경험들과 경제적 흐름들을 보고 투자 재테크 능력을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뭔가 이 경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돈 버는 것보다는 그는 돈 벌 수 있는 어떤 재테크의 능력과 감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세대는 실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었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경제 성장도 일어나면서 뭐 집이나 모든 거.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지금의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보다는 적은 거죠. 적은 건데 그거를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삶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도 설립을 좀 마련도 해야 되지만 재테크하는 어떤 기술들도 분명히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둘지 말고 조금 지금은 힘들더라도 미래가 꿈이 있고 뭔가 미래가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투자를 오히려 좀 정석적으로 하는 것들을 미래에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한 어떤 준비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한번 바라보면 저는 좋지 않겠냐. 이런 기회는 아마 평생에 오기가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외가 불확실성도 고조됐고 그렇죠. 이 국면이고 또 예, 이게 네. 인플레 이런 문제 네네네. 이런 것들 대부분 처음 겪는 하는 거죠. 젊은 네, 분들 맞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리만 사건이 있었으니까 한 14, 15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올 쇼크나 뭐 이런 거 왔던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럼 뭐 한 1970년대, 80년 초반 정도니까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질서가 다시 그 중국을 배제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 경제 질서가 펼쳐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35년 만에 형성되는 국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한 20년 이상은 지속될 여지가 있죠. 이런 데 대한 어떤 좀 더 고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큰 산업적 흐름에 큰 변화가 왔을 때 그쪽으로 붙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 그 풍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주식들이 크게 한 번씩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이 반도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들도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산이나 원전 쪽에 한번 긴 흐름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주, 성장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서 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못 내도 그런 경험들을 하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주식이나 이 자산 투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데이터하고 과학입니다. 예, 뭐 한 20, 30%는 좀 더 거기에서의 직관이라든지 어떤 그 도메인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7, 80%는 충분히 데이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이 노력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학습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기회다.